엔비디아가 이제 피지컬 AI 시장에서 갖고 있는 강점이라고 하면 모터가 필요한 모든 곳에는 히토류가 들어가는데 중국이 지금 가장 많은 시장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들이 피지컬 AI로 세상이 바뀌네 라는 생각을 하는 지점은 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증시가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우리에게 지옥을 경험했다가 또 천국을 선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해당 산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잘 알아야 우리가 또 투자의 전략들을 좀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굉장히 어렵게 모셨는데요. 피지컬 AI 기술혁명 저자이신 백승호 작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새 우리나라 산업,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로봇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좀 피부로 와닿는 시기인 것 같아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작가님의 좀 인사이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여쭤볼 건 피지컬 AI 기술혁명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일단 저희가 AI 네. 시대를 겪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제 변곡점이 이미 시작됐다.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도 보면 다 생성형 AI들 쓰는 맞아요. 건 거의 일상이고, 이제 그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이제 지금까지 생성형 AI 했다가 이제 추론형 AI 얘기했다가 이제 에이전트 AI 시대를 맞아요. 얘기하다가 이제 그럼 그 다음 뭐지? 라는 이 질문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으로 이제에 대한 대답으로 피지컬 AI를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제 언급되는 거에 비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피지컬 AI 산업이 어떻게 구성돼 있고 이게 얼마나 클 것인지에 대한 감각은 조금 덜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산업이 어떤 산업이 될 거고 지금 당장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어떤 테마성 성격들의 이제 피지컬 AI 기업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기업들에 좀 그 국한되지 않고 조금 더 넓게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피지컬 AI 혹은 AI 전체 생태계를 누가 만들었냐 하면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아시거든요. 엔비디아가 만들었는데 이제 그 안에서 세부 항목들이 이제 하나씩 표면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엔비디아가 생성형 AI에 이어서 지금 이제 피지컬 AI 쪽으로 확장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와 이제 소프트웨어 양면에서 이 엔비디아가 가진 어떤 장점?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이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엔비디아가 매출을 내는 거는 하드웨어로 매출을 내고 있죠. 네. 하지만 그 강점은 전부 다 소프트웨어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조금 더 합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게이밍 칩에서부터 시작한 엔비디아가 네. 그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생성형 AI 시대를 여는 이제 GPU를 연결되기 위해서 쿠다라는 쿠다를 통해서 생태계를 만들었고, 그럼 이제 이 다음으로 갈 준비들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그 시스템들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피지컬 AI 시장에서 갖고 있는 강점이라고 하면 이제 모든 이제 기업들이 엔비디아와 협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태계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옴니버스라는 플랫폼이라든지 네. 뭐 이제 아이삭 심이라든지 네. 그리고 프로젝트 그루트라든지 이런 그 소프트웨어 그 플랫폼 자체를 가지고 이제 그 계속 나아가고 있다라는 게 엔비디아가 가진 가장 큰 강점이고, 그런 어떤 그런 네트워크 효과들, 기술적 해자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제 그 다음 단계를 가려고 하면 결국은 이 GPU 칩을 계속 써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하드웨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AMD라든지 다른 회사들도 충분히 그런 수준으로 따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그런 설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원하는 수요대로 더 맞춰주려고 한다라는 반응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에 비해서 그 엔비디아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들은 이 쿠다를 통해서 이제 그 연구자들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이제 연구하는 분야들, 그런 분야들이 전부 다 엔비디아의 그 툴 혹은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구조들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초기에 연구하는 사람들, 또 엔비디아의
시뮬레이션들을 토대로 만들어 그 모든 기술을 연구를 하고 또 그게 그 사람들이 또 산업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시 또 익숙한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그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 쿠다 플랫폼이라는 걸 사용해야 뭐 1단계부터 2단계, 2단계에서부터 3단계 넘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서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엔비디아가 그 생태계의 중심에 있다라고 좀 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입장 혹은 최근에 AI 산업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사실 피지컬 AI, 생성형 AI 이거 많이는 들어보셨는데 이 두 개가 그럼 왜 다른 거냐? 요거를 헷갈려 하시거나 아직 그 정의가 성립되지 않으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작가님이 이 부분 한번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두 개의 어떤 약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일단 그 생성형 AI라고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학습한 데이터를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 학습한 데이터를 봤을 때 이 생성형 AI가 이제 배운 이 인간 세상은 그 언어를 토대로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언어는 굉장히 정제된 형태의 정보들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학습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고 지금 AI들은 이 인류에 지금 다 나와 있는 그 언어적인 데이터들은 모두 학습을 끝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그 생성형 AI는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 피지컬 AI라고 하면 저희 뭐 이제 운동 많이 하고 한 사람들 보면 피지컬 좋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네,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실 거예요. 그 어떤 육체적인 맞아요.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물리학이라고 하면 피직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런 물리적인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게 피지컬 AI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는 학습 데이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분류를 하시면 조금 더 적절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서 우리가 그 작가님께서 이 옴니버스 플랫폼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었거든요. 네. 이 옴니버스 플랫폼이 그러면 피지컬 AI를 구현함에 있어서 필수적이다라고 시장에서 좀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게 필수적인 거예요? 사실 그 저희가 실제 생활하고 있는 이 네. 세상을 완전히 디지털로 구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면 네.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 실제 생활을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언어고요. 그래서 그게 그 생성형 AI로 이어졌던 거고. 네. 그런데 이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저희 지금 이 스튜디오에서도 보면 이 빛이 쏘아지는 것들, 그리고 맞아. 우리가 그 보는 것들, 그리고 여기 온도 같은 경우도 느껴질 거고, 그리고 느껴지는 촉감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정보인데 이 정보들을 그러면 어떻게 디지털 세상에 구현해서 이 뭐 AI가 학습할 수 있게 만들 거냐라는 문제로 결국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차이 심 투 리얼 갭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시뮬레이션과 리얼 월드의 차이, 그 갭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갭이 있다는 거는 그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어떤 표준을 만든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엔비디아가 만드는 옴니버스도 있겠지만 다른 그 기업들이 만드는 그 시뮬레이션 세상들이 있을 텐데 그럼 그 시뮬레이션 세상이 그 구현하고자 하는 이 현실 세상의 주요 정보들 이런 거랑 엔비디아가 만들고자 하는 주요 정보들이 조금 다를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른 것들을 결국 그 이제 데이터들을 만들어갈 이제 제조 기업들이라든지 뭐 의료 기업들이라든지 뭐 물류 기업들이라든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그 기업들이 결국 만들고 싶어하는 그 세상 디지털 세상이 무엇이냐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옴니버스라는 그 생태계 그 자체가 만들어가고 있는 그 시뮬레이션 세상이 어떤 하나의 이제 세계가 되는 거죠. 평행 세계처럼 다른 세계가 되는 건데 이 세계는 그 엔비디아가 생각한 물리 법칙들을 통해서 구현을 한 세계예요.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이 그걸 똑같이 따라하지 않으면 그 옴니버스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을 사용을 하지 못할 거고 그럼 결국 옴니버스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해야겠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기존의 이제 디지털 트윈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 기업들이 다 맞추고 있는 플랫폼이 다 옴니버스
플랫폼으로 이제 맞춰서 협력을 하겠다라는 발표들을 계속하고 있고 그런 발표들이 계속됨에 따라서 그럼 더 많은 기업들이 옴니버스를 기준으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야겠다라는 판단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의 이 가상의 세계에 로봇이 들어가서 학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그래야 이걸 끄집어내서 현실 세계에서 작용을 할 수 있는데 그 가상 세계를 다른 기업들이 아니라 지금 엔비디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 네. 로봇을 만드는 웬만한 기업들이 다 지금 그 안에 들어오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로봇 기업들이라고 하는 그 회사들이 이제 시작이잖아요. 맞아요. 이제 뭐 로봇이 걸으려면 어떤 마찰력도 계산을 해야 되고 뭐 중력이나 가속도나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야 될 텐데 그 룰을 무엇으로 이제 시작을 하느냐의 단계 정말 완전 초입 단계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대신에 다른 어떤 플랫폼이 나와서 거기가 주도를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시작 단계부터 이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정말로 데이터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그 타이밍이 됐을 때는 이제 다른 플랫폼이 더 생존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진입 장벽이 워낙 지금 빠르게 시작하면서 이게 중간에 뭔가 그 세계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 이 안에서 그렇죠. 시작을 해야 되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기가 물리적으로 좀 힘들다라고 설명을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피지컬 AI 하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좀 떠오르는데 뭐 우리나라에도 수없이 많은 로봇 기업들이 있지만 최근에 보면 일본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완성품은 또 중국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피지컬 AI 쪽 시대에 일본의 정밀기계 그런 그 기술들이 재조명이 되는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사실 이제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예전부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만들어 온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그 로봇의 몸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일본 기업들이 다 잘하게끔 생태계가 갖춰져 있어요. 하지만 그 시장이 엄청 크지는 않았죠. 그래서 뭐 엄청난 양산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라기보다는 그 각각 기술에서 이제 그 조금씩 고도화해 나가는 네. 형태로 일본의 생태계들이 자리 잡았는데 사실 지금 피지컬 AI가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는 몸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이 두뇌 쪽이 바뀐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두뇌가 바뀌었기 때문에 일본 회사들이 다시 중용을 받는 건 좀 이상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두뇌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몸의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예, 몸의 수요가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그런 몸을 잘하고 있던 곳은 어디야? 라고 질문을 하면은 일본이 그동안 잘하고 있었네? 라는 이제 형태로 이제 일본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혹시 중국의 로봇 산업과 일본의 이 로봇 산업을 비교를 했을 때 각각의 좀 장단점들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그 기술적으로 일본이 좀 선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센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정밀 기계들. 그러니까 저희가 로봇에서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을 예로 들면 가장 그 비중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게 액추에이터잖아요. 감속기. 그 액추에이터에서도 이제 가장 좀 기술적으로 많이 그 언급되는 게 감속기. 네. 그 감속기들도 여러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감속기가 두 개 정도를 얘기하면 하모닉 네. 하모닉 감속기하고 이제 RV 감속기 네.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가장 크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하모닉 감속기라는 이름, RV 감속기라는 이름이 특정 회사들의 회사명을 딴 제품, 그 회사에서 런칭한 브랜드의 제품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반적인 용어로 굳어졌을 만큼 그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그 장벽이 되게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기술력이 높은 게 일본의 그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모든 기술은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른 기업들도 그걸 따라할 수 있게 되고, 저런 건 어떤 원리로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싸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돼요. 그런 거를 가장 잘하는 곳이 또 중국이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제조 생태계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그 기존에 이제 조금씩 제조 산업들이 발달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잖아요. 네. 세계 공장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제조업이 중국에 다 있다 보니까 유관 기술들을 조금씩 확보를 해 오고 있었던 거예요. 중국이. 그리고 이 휴머노이드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전 세계 글로벌 휴머노이드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그렇죠. 기업이 중국에 있다 보니까 거의 100개에 가까운 기업들이 이제 시장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생태계가 더 잘 갖춰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물량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고, 그럼 더 싸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격차들이 중국이나 일본 그 격차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려면 두 가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작가님께서 이 하모닉 감속기랑 이제 RV 감속기를 이야기를 했는데, 하모닉이 조금은 이제 유연한 동작, 그러니까 막 팔, 손, 관절에 들어가는 감속기라고 하면, RV 감속기는 이렇게 무거운 화정을 드는데 좀 필요한 감속기라고 이해를 하셨을 때 더 쉽게 좀 그림이 좀 그려질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로봇 AI 생태계가 막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누구 하나 뭐 영원한 강자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중국도 일본도 본인들이 지금 잘하고자 하는 쪽에 집중을 하는 것처럼 좀 보이거든요. 여기서 또 우리가 중국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중국이 히토류, 이거 히토류 몇 년째 울고 먹는 건지 모르겠지만 반도체에 이어서 지금 로봇 산업에서도 이 히토류를 무기로 피지컬 AI 시장을 막 공략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지금 그들은 하려는 거예요? 일단 가장 그 키가 되는 거는 모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희가 뭐 에너지를 이제 기계적인 동작으로 바꿔야 하잖아요. 우리 인간 같은 경우에는 근육을 움직여서 직선적인 움직임을 만드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인류가 만들어온 기계적인 움직임은 다 회전으로 만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모터를 안 쓰는 걸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모터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 이 모터가 그 활용처에 따라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히토류를 안 쓰는 모터 기술들은 아직 개발이 거의 안 돼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모터가 필요한 모든 곳에는 히토류가 들어가는데, 그럼 히토류가 없으면 그 모터들을 생산하기가 어렵거나 혹은 너무 비싸게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른 전자제품들이나 뭐 기계 제품들도 그렇겠지만 이 로봇에는 굉장히 많은 모터들이 쓰이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쓰인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모터가 굉장히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고, 거기 들어가는 히토류 수요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뭐 글로벌 모터 기업들을 다 보면 중국의 제조 거점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국 모터 업체가 아니라고 해도 중국에서 생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어떻게 보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토류에 대한 부분들을 그 생각 안 할 수가 없겠죠. 그 중국이 지금 가장 많은 시장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반대급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중국 말고 히토류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역들은 어디지? 그럼 그런 거를 담당하고 있는 그 기업들이 글로벌 밸류체인은 또 어디에 있지? 라는 생각을 이제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런 기업들을 또 찾아내겠죠. 네. 그래서 저 책에서도 그런 그 부분들 잠깐 간단하게 다루긴 했는데, 뭐 그런 기업들이 지금 당장 중국을 넘어서는 히토류 기업이 될 거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정말 저희 그 미중 갈등이 정말 심해져서 히토류를 구해야 되는데 구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그런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의 원초적인 궁금증이기도 하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다들 궁금해하실 요소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이제 피지컬 AI가 막 발전을 해요. 이제 막 초입 단계이긴 하지만 이제 뭐 1년, 2년, 3년 뒤에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물류를 넘어서 자율주행까지도 이제 완성시키는 단계까지 되었을 때,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먼저 혁신이 좀 일어날 수 있는 분야, 사업 분야, 산업 분야, 이건 어디라고 좀 보고 계세요? 사실 이 파급력에 대한 부분이랑 그 가장 빠른 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네. 이미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의료용 로봇 쪽은 그 실제적인 가치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은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피지컬 AI의 초입은 이미 그쪽은 시작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조금 더 크고 강한 변화, 그리고 우리들이 피지컬 AI로 세상이 바뀌네라는 생각을 하는 지점은 결국 공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조립 공정 같은 경우, 지금 기존의 뭐 로봇팔이라든지 이런 그 자동화 공정들이 다 자동화 로봇들이 있었지만, 그 로봇들이 할 수 없었던 형태의 그 일들을 대표적으로 조립 공정 같은 경우가 제일 먼저 피지컬 AI
그 산업이 뭔가 세상을 바꾸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작가님이 쓰신 책 그 목차를 보니까 흥미로운 분야가 있어요. 제 시선일 네. 수는 있겠지만 자동화 로봇 ETF와 AI 인프라 ETF 이 목차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이 피지컬 AI라고 했을 때 그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넓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 조금 달라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그 분류를 좀 했는데 네. 일단 그 저희가 AI라고 하는 이 기존의 생성형 AI라고 얘기했던 그 피지컬 AI 뇌가 바뀌는 쪽 네. 그쪽은 결국 생성형 AI의 강자들이 그대로 이어져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익숙한 그 AI 기업들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포진해 있겠죠. 그 구성 종목들을 보면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반대로 이제 좀 더 피지컬 AI 기존에는 좀 소외됐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로봇주들이 그러니까 몸에 해당하는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진 그 종목들이 많은 그 ETF들도 이제 로봇 관련된 ETF로 이제 포지셔닝 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피지컬 AI 기술혁명 책을 보시면서 굉장히 다양한 시선에 그리고 다양한 접근법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 오셨는데 이 질문만 하고 보내기 아쉬워서요.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을 늘려서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한 질문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